일본은 그냥 제껴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70년 동맹국 일본이 완전히 밀려나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380억 달러 규모의 미 해군 핵심 사업. 일본은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72시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죠. 72시간 동안 워싱턴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월요일 아침 8시 저는 백악관 서관 지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메이슨 라이트 백악관 조달 전략관으로 워싱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죠.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조달국이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짜리 메모가 들어 있었죠. 메이슨 미 해군 구축함 정비사업 검토 바람. 일본 제안서 문제 있음. 회의 오전 10시. 국방부 조달국장 톰 베커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미 해군 구축함 정비사업 파일을 열었죠. 3년 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컨소시엄이 맡고 있었어요. 최근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계약 금액 290억 달러. 진행률 42%, 납기 준수율 68%. 저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납기 준수율 68%의 밑줄을 그었어요. 이건 문제였죠. 정상적인 군수 계약은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봤어요. 비용 초과율 23%, 290억 달러 계약인데 이미 67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품질하자 건수도 확인했죠. 127건.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많았어요. 저는 과거 계약 실적을 검색했습니다. 일본과 진행한 다른 군수 사업들이 쭉 나왔어요. F-35 부품 납품 사업. 예정보다 7개월 지연. 비용 18% 초과.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납기 준수율 64%. 추가 비용 21억 달러. 잠수함 정비 프로그램. 계약 5년이 8년으로 연장. 품질하자 89건.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연, 비용 초과, 품질 문제. 모든 일본 계약이 똑같았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메이슨,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10분 후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톰이 자료를 펼쳤어요. NSC 예산 담당 로라 첸도 함께였죠. 구축함 사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톰이 말했어요. 일본이 또 비용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45억 달러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물었죠.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엔화 환율 변동. 톰이 답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핑계예요. 계약서에 명시 안 돼 있습니까? 로라가 물었어요. 조항이 있습니다. 톰이 한숨 쉬었죠. 하지만 불가항력 조항이 있어요. 경제 상황 변동 시 재협상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계속 악용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90억에 67억 추가됐고 이번에 45억 더 요구하면 총 402억 달러. 원래 계약 대비 39% 증가였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40% 초과예요. 감사원 넘어가면 우리 다 잘립니다. 알아요. 톰이 테이블을 쳤어요. 하지만 어쩝니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순 없어요. 일본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협상력이 완전히 저쪽에 있어요. 납기는요? 제가 물었죠. 또 밀렸습니다. 톰이 다음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원래 올해 말인도 예정이었던 이후함이 내년 6월로 연기됐대요. 이유는요? 부품 수급 문제랍니다. 톰이 비웃었어요. 맨날 부품 탓이에요. 3년째 똑같은 소리 듣고 있습니다. 로라가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거 백악관 보고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가만 안 계실 거예요. 언제 보고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번 주 안에요. 톰이 답했습니다. NSC 정례 회의 때 올릴 예정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했어요. 일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죠. 비용은 계속 올리고 납기는 계속 미루고 품질은 형편없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미국을 호구로 만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죠. 이 계약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본은 미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비용 올려도 받아주고 납기 밀어도 기다려주고 품질 나빠도 참아줬죠. 왜? 대안이 없으니까요. 일본이 유일한 선택지였으니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 위에 적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구축함 정비사업 계약 금액 290억 달러. 실제 지출 402억 달러 예상.
비용 초과율 39%, 납기 준수율 68%, 품질하자 127건. 마지막 줄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이 계약은 실패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태평양 건너 일본에서 미 해군이 당하고 있다는 걸요. 계약서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걸.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이었어요. 라이트 전략관님, 대통령 각하께서 내일 오전 브리핑 요청하셨습니다. 구축함 사업 건으로요. 알겠습니다. 저는 답했죠.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한테 보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숫자를 보면 화낼 게 뻔했죠. 39% 비용 초과, 68% 납기 준수율. 이런 숫자 보고 가만히 있을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미 해군 구축함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첫 문장을 적었죠. 현재 일본과 진행 중인 구축함 정비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타이핑하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트럼프가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분노할 거였어요. 당연히. 그리고 뭔가 지시할 겁니다. 바꾸라고, 고치라고, 아니면 다른 방법 찾으라고. 저는 계속 보고서를 썼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완성됐어요. 20페이지 분량이었죠. 숫자와 그래프와 분석으로 가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일본 계약은 실패하고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경비원만 졸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죠. 백악관 건물이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저 건물에서 폭풍이 일어날 거였어요. 트럼프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서지 않는다. 서류 위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끝낸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오벌 오피스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 매티스도 함께였고요. NSC 보좌관 로버트 맥밀런도 보였습니다. 메이슨, 앉게.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일본 계약 얘기 들었어. 보고서 가져왔나? 네, 각하.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트럼프 앞에 놓았죠. 그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요약 부분이었죠. 눈으로 쭉 훑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90억 계약인데 402억 쓴다고? 트럼프가 물었어요. 이게 맞아? 네, 각하. 저는 답했습니다. 이미 67억 초과했고 일본이 45억 추가 요구했습니다. 총 112억 달러 증가해요. 트럼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납기 준수율 68%라는 숫자가 눈에 들었어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었죠. 68%, 3분의 1은 늦는다는 소리잖아.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2호함은 6개월 지연됐고 3호함도 4개월 밀렸습니다. 일본 측은 부품 문제라고 하는데 3년째 같은 핑계입니다. 트럼프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고 일어섰어요. 창밖을 보며 말했죠. 비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느려.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말은 동맹인데 행동은 상전이야. 트럼프가 돌아섰습니다. 저희를 봤어요. 70년 동맹이라며. 우리가 일본 지켜줬잖아. 주한미군. 주일미군 다 우리 돈이야.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릴 호구로 보는 거 아냐? 각하. 일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티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인건비 실제로 올랐고 엔화도 약세고요. 어려움. 트럼프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견적 내야지. 왜 290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112억 더 달라고 해. 이게 장사야, 사기야.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화났을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상책이었거든요. 메이슨, 트럼프가 저를 봤어요. 이거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어?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경제 상황 급변 시 재협상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불가항력? 트럼프가 되물었습니다. 엔화 환율이 불가항력이야? 인건비 오르는 게 불가항력이야? 그런 거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조항이 있으니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그걸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다시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품질하자 127건이라는 숫자에서 멈췄죠. 127건, 배 몇 척 고치는데 하자가 127개야. 12척 정비 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평균 척당 10건 넘게 하자가 나왔습니다. 용접 분량
배관 누수, 전기 시스템 오류 등이에요. 이거 정상이야?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정상적인 계약은 척당 3건입니다. 일본은 기준치의 4배예요. 트럼프가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흩어졌어요. 그는 의자를 뒤로 밀고 다시 일어섰죠. 이게 동맹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비용은 40% 올리고 납기는 3분의 1 늦추고 품질은 엉망이고 이런 놈들이 동맹이라고. 각하.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로버트가 끼어들었어요. 미국 조선소는 포화 상태고 유럽은 기술이 부족합니다. 일본이 유일한 선택지예요. 유일한 선택지.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당하고 살라고. 112억 더 주고 6개월 기다리고 하자. 127개 받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창밖을 보며 말했죠. 일본은 늘 그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라는 말 뒤에 조건 달고 간섭하고 우리 필요로 한다는 거 알고 최대한 쥐어짜. 파트너가 아니라 상전처럼 굴어.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난 3년간 일본 계약 모두 비슷한 패턴입니다. 초기 견적 낮게 부르고 나중에 계속 올리고 납기는 미루고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았어요. 뭔가 결심했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죠. 메이슨,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이 계약 계속 가면 어떻게 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일본이 또 이유 만들어서 추가 요구할 거예요. 납기도 계속 밀리고요. 8년 계약인데 1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품질은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개선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지난 3년간 하자율 계속 비슷했어요. 일본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받아줄 거니까요. 트럼프가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죠. 그날 트럼프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통제 못하는 파트너는 적보다 위험하다. 그게 트럼프의 생각이었죠. 일본은 동맹이지만 통제가 안 됐습니다. 마음대로 비용 올리고 납기 밀고 품질 낮췄어요. 미국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았죠. 계약서에 조항 있다고 불가항력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70년 동맹의 실체였어요. 말로는 파트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호구로 만들고 있었죠. 각하, 매티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일본과 관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이에요. 관계. 트럼프가 되물었어요. 나한테 112억 더 달라는 놈이랑 무슨 관계야? 이건 동맹이 아니라 갑질이잖아. 하지만 각하. 로버트가 말하려 했습니다.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됐어. 그가 말했습니다. 결정했어. 이 계약 재검토한다. 일본 말고 다른 옵션 찾아봐. 각하.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버트가 말했어요. 대안 찾으려면 최소 몇 달은, 며칠. 트럼프가 잘났습니다. 몇 달이 아니라 며칠 안에 찾아. 일본 비위 맞춰줄 시간 없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며칠 안에 대안을 찾으라고요?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메이슨, 네, 각하. 자네가 해. 저는 답했어요. 뭘 하라는 겁니까? 일본 말고 쓸 놈 찾아와.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각하.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말하려는데 트럼프가 끊었어요. 현실? 지금 현실이 뭔데? 112억 더 내고 6개월 기다리는 게 현실이야? 그게 말이 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메이슨, 자네는 숫자 보는 사람이야. 정치 아니라 진실 보잖아. 이 보고서도 그래. 팩트만 있어.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숫자로 답 찾아봐. 네, 각하. 저는 고개 숙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회의는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오벌 오피스를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며칠 안에 일본 말고 대안을 찾으라고.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조선산업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죠. 국가별, 기업별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을 먼저 봤어요. 기술 수준이 낮았죠. 미 해군 구축함은 고난도 작업이었는데 유럽은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은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적성국한테 군함 맡길 순 없었죠. 그럼 누가 남습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말을 적었어요. 비싸, 느려. 말은 동맹인데 행동은 상전. 그 세 단어가 일본을 정의했습니다. 70년 동맹의 민낯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메이슨. 대통령 각하 진심이야. 며칠 안에 대안 못 찾으면 우리 다 곤란해져.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어요. 후보 국가 목록이 쭉 나와 있었죠. 하지만 조건 맞는 곳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며칠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며칠일까요? 일주일, 사흘, 내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실패하면 끝이라는 것. 그날 오후 2시 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오벌 오피스였어요. 이번엔 트럼프 혼자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을 보고 있었죠. 메이슨, 앉지 마.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야. 저는 서서 기다렸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섰어요. 저를 똑바로 봤죠. 며칠이라고 했지? 그가 물었습니다. 네, 각하. 정확히 며칠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요. 72시간.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일본 말고 슬롬 데려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2시간이요? 3일 안에 380억 달러 사업 파트너를 찾으라고요? 각하, 그건 불가능하다고 할 거야. 트럼프가 끊었어요. 메이슨, 나는 불가능이란 말 싫어해.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3일은 너무 짧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안서 검토하고 현장 실사하고 계약 조건 협상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한 달. 트럼프가 코웃음 쳤습니다. 한 달 있으면 일본이 뭐 하겠어? 로비하고 의회 구슬리고 언론 동원하겠지. 그 시간 주면 안 돼. 빠르게 쳐야 해.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책상으로 걸어왔어요.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메이슨, 자네 왜 이 일 하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맞아.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야. 그럼 지금 나라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 112억 더 주고 일본 비위 맞춰주는 게 필요해? 아니면 제대로 일할 파트너 찾는 게 필요해? 후자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럼 찾아.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안에. 각하. 하지만 어디서 찾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유럽은 기술 부족하고 중국은 불가능하고 일본은 배제됐고 누가 남습니까? 그게 자네 일이야.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네가 찾아. 세상 어딘가 있어. 굴러가는 놈이. 굴러가는 놈.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PPT 아니야. 트럼프가 설명했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거 말고 진짜 돌아가는 거. 현장 있고 기술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놈. 일본처럼 약속만 하고 안 지키는 놈 말고 실제로 배 고칠 수 있는 놈 찾아와. 저는 삼켰습니다. 침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각하. 72시간 안에 찾겠습니다. 좋아. 트럼프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이 오후 2시 15분이야. 목요일 오후 2시 15분까지야. 그때 여기 와서 보고해. 누구 찾았는지, 왜 그놈인지 숫자로 증명해. 네, 각하. 나가봐.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는데 트럼프가 다시 불렀습니다. 메이슨, 저는 돌아봤어요. 이거 자네 커리어 마지막 판이야.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하면 끝이야. 압니까? 압니다, 각하. 저는 답했어요. 그럼 성공해. 오벌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72시간, 3일, 화요일 오후 2시 15분부터 목요일 오후 2시 15분까지. 그 안에 일본 말고 미 해군 구축함 정비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현장 있고 기술 있고 당장 시작 가능한 곳을 복도를 걸으며 계산했습니다. 72시간은 4,320분이에요. 25만 9,200초.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죠. 조선산업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열었습니다. 검색 조건을 입력했어요. 구축함 정비 가능, 기술 수준 상. 즉시 착수 가능.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3개 국가, 일본, 영국, 프랑스. 일본은 배제됐죠. 영국을 클릭했습니다. 기술 수준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았습니다. 여유 인력 없음이라고 나왔죠. 즉시 착수 불가능했어요. 프랑스도 봤습니다. 비슷했어요. 기술은 있는데 일손이 없었죠. 최소 6개월 후에나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검색 조건을 바꿨습니다. 기술 수준을 중으로 낮췄어요. 결과가 더 나왔죠.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먼저 봤습니다. 둘 다 경험이 부족했어요. 미 해군 함정 정비 실적이 없었죠.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 산업 데이터를 열었어요. 화면에 정보가 쭉 나왔죠. 한국 조선소 세계 점유율 1위, 기술 수준 높음, 미 해군 소형 함정 정비 경력 있음, 현재 프로젝트 여유 있음. 저는 미 해군 소형 함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했습니다. 상세 정보가 떴어요. 한진중공업 필라델피아 지사. 지난 3년간
미 해군 소형 함정 17척 정비 완료. 납기 준수율 100%. 품질하자 제로.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일본은 68%였는데 품질하자 제로. 일본은 127건이었는데 전화를 들었습니다. 정보 확인이 필요했어요. 국방부 조달국 톰에게 걸었죠. 톰. 나 메이슨이야. 한국 한진중공업 아나? 그 작은 업체. 톰이 답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지사 있는데 말이지. 소형 함정 몇 척 고치고 있어. 왜? 실적이 어때? 좋아. 톰이 말했어요. 문제없이 잘해. 조용히 일하는 애들이야. 납기 맞추고 품질도 괜찮고. 근데 왜 갑자기 구축함 정비 가능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형 함정이랑 구축함은 다르잖아. 톰이 침묵했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기술적으론 가능할 거야. 한국 조선소 수준 높거든. 하지만 규모가 문제지. 12척은 큰 사업이야. 그 작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 제가 말했어요. 연락처 있어? 톰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받아 적었어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받습니다. 한진중공업 필라델피아 지사 박민수 상무.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게 답일까요? 72시간 안에 찾아야 하는 그 파트너가 여기 있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이미 45분이 지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민수 상무님 계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는 메이슨 라이트 백악관 조달 전략관입니다. 잠시만요. 1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어가 유창했어요. 미 해군 구축함 정비 사업건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귀사가 관심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구축함이요? 12척 정비 사업 말씀이신가요? 네.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답했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워싱턴입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오실 수 있으세요? 박민수가 물었어요. 저희 현장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언제 도착합니까? 2시간 반이면 됩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오후 6시쯤 오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파일, 계산기, 필요한 것들을 다 넣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5분, 71시간 남았어요. 72시간 데드라인. 트럼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굴러가는 놈으로. PPT 아니라 현실로.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의 마지막 판이라는 걸. 그날 밤 의회 쪽 라인이 울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새벽 2시였죠. 번호를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코드는 워싱턴이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았습니다. 메이슨 라이트 전략관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발음이 정확했고 공손했죠.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요시다 켄지입니다. 목소리가 답했어요. 일본 방위성 국제협력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와 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라고요? 새벽 2시에 무슨 일입니까?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메이슨 씨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요? 네. 지금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뭔가 다급했어요. 1시간 뒤에 듀폰 서클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일본 관료를 만난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1시간 후 저는 듀폰 서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은 저 혼자였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죠.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메이슨 씨? 그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시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시다가 손을 저었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안에 대한 정보입니다. 요시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메이슨 씨가 지금 일본 말고 다른 파트너를 찾고 계시잖아요. 72시간 데드라인 받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떻게 알죠? 워싱턴은 좁습니다. 요시다가 미소 지었어요. 백악관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다들 압니다. 메이슨 씨가 한국 쪽을 알아보신다는 것도요.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뜯지 않고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요시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메이슨 씨가 혹시 한국을 고려하실까봐 준비했어요.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요? 네. 요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위험합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 높고 보안 취약하고
납기 불안정해요. 메이슨 씨가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했죠. 언제 준비한 겁니까? 일주일 전부터요. 요시다가 답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었어요. 저희는 메이슨 씨를 돕고 싶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시다를 똑바로 봤어요.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신경 씁니까? 한국이 선택되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싫은 게 아닙니다. 요시다가 정색했어요. 미국을 위해서예요. 한국은 검증 안 된 파트너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70년 동맹인 일본이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112억 달러 추가 요구하는 게 안전합니까? 요시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경제 여건이 변했고 환율도 급변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요구예요. 그럼 한국은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도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엔화만 변동되고 원화는 안 변동됩니까? 다릅니다. 요시다가 손을 저었어요. 일본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합니다. 한국은 아니에요. 그들은 숨깁니다. 처음엔 싸게 부르고 나중에 문제 만들어요. 증거 있습니까?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한국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요. 이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요시다가 봉투를 가리켰어요. 과거 사례, 데이터, 분석 전부요.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은 너무 위험해요. 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뜯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메이슨 씨, 요시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메이슨 씨 편입니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겁니다. 72시간은 짧아요. 잘못 선택하면 커리어 끝나잖아요. 한국 도박하지 마세요. 일본이 확실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독처럼 정확했어요. 72시간, 커리어 끝. 도박. 제 약점을 정확히 찔렀죠. 저는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뜯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요시다 씨. 고려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요시다가 강조했어요. 한국 선택 전에 반드시요. 후회하실 겁니다. 안 읽으시면.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추가로 필요하신 정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슨 씨 편입니다. 요시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와 명함이 놓여 있었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를 느껴봤어요. 가벼웠지만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들. 뜯었습니다. 안에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표지를 봤죠. 한국조선산업위험평가, 일본 방위성 산하경제안보연구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약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조선산업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국산 부품 의존도 65%, 보안 취약성 높음, 납기 준수율 72%, 지연 위험 상존, 품질 관리 체계 불안정, 하자, 발생률 일본 대비 2.3배, 기술 수준 일본 대비 5년 이상 격차.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2019년 싱가포르 해군 함정 정비 지연 6개월, 2020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품질하자 30사건 발생, 2021년 필리핀 구축함 납품 계약 취소, 모두 한국조선소 실패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다. 미 해군 같은 고난도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일본은 검증된 유일한 파트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불쾌할 정도로. 데이터도 구체적이고 사례도 명확했어요. 논리도 탄탄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일본은 검증된 유일한 선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어서 쓴맛만 남았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 논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 높으면 보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납기 준수율 낮으면 작전 계획 차질 생기죠. 품질하자 많으면 함정 안전 위협됩니다. 의회 보고 올라가면 다들 같은 우려할 거예요. 감사원도, 국방위원회도, 언론도요. 한국 선택하면 저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검증 안 된 나라를 택했냐고, 왜 위험 감수했냐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고. 그러면 끝입니다. 책상 정리하고 백악관 떠나야 해요. 일본 택하면 다릅니다. 비용 높아도 설명 가능해요. 검증된 동맹국이니까요. 납기 늦어져도 변명 여지 있죠. 기술적 완성도 때문이라고 하면 되니까. 안전한 선택입니다. 아무도 저를 비난 안 해요.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웠죠. 새벽 4시였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카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시다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한국은 위험합니다. 일본이 확실합니다. 커리어 끝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막으려 할까요? 새벽에 전화하고 보고서 준비하고 직접 찾아왔어요. 72시간 데드라인도 어떻게 알았죠? 백악관 내부 정보인데 한국 알아본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잠을 깨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요시다가 준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부품 65%, 납기율 72%. 하자율 일본 대비 2.3배. 숫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부품 쓰면 보안 위험 있죠. 납기 못 맞추면 작전 차질 생깁니다. 품질 나쁘면 함정 안전 문제고요. 의회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감사원이 따지면 어떻게 설명하죠? 언론에서 문제 삼으면요. 한국을 택하면 나는 미친놈이 됩니다. 검증 안 된 나라 선택했다고, 위험 감수했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받을 거예요. 반대로 일본 택하면 안전합니다. 70년 동맹이니까요. 비용 높아도 이해받고, 납기 늦어도 기다려주고, 문제 생겨도 변명 가능하죠. 아무도 저를 비난 안 합니다. 커리어도 지킬 수 있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72시간 중 16시간이 지났어요. 56시간 남았죠. 일어나 샤워했습니다. 찬물을 틀었어요. 정신을 깨워야 했거든요. 옷을 입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요시다 보고서를 다시 봤죠.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중국 부품 의존도 65%. 출처를 확인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라고 나왔죠. 납기 준수율 72%. 출처는 일본 회사협회. 하자율 2.3배. 출처는 일본 조선공업회. 모든 데이터가 일본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자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3자 검증도 전혀 없었죠. 일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브라우저를 새로 열었습니다. 국제회사기구 웹사이트로 갔어요. 한국 조선소 데이터를 검색했죠.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납기 준수율 94%. 요시다 보고서는 72%라고 했는데 실제는 94%였어요. 22% 차이였습니다. 다음은 로이드 선급 웹사이트였습니다. 품질 평가 데이터를 찾았어요. 한국 조선소 하자율 0.8%, 일본 조선소 1.2%, 한국이 더 낮았습니다. 요시다는 2.3배 높다고 했는데 거짓이었어요. 중국 부품도 확인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공개 자료를 찾았죠. 조선산업부품 수입 통계, 중국산 비율 28%, 요시다는 65%라고 했는데 실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요시다 보고서 대실제 데이터, 납기율 72대 94, 하자율 2.3배 대 0.8%, 중국 부품 65대 28, 모든 숫자가 왜곡됐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린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막으려 할까요? 72시간 데드라인도 어떻게 알았죠? 제가 한국 알아본다는 것도요. 백악관 내부 정보인데 일본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흘렸을까요? 내부에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급하게 연락한 이유는 뭘까요? 보고서 미리 준비했다는 건 또 뭐죠? 일주일 전부터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72시간 데드라인도 없었는데요. 모순이었습니다. 일본은 뭔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를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보고서 만들어놨죠. 제가 한국 쪽 알아보는 순간 바로 움직인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거였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아침이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요시다 말대로 일본 택하면 안전해요. 커리어 지킬 수 있고 비난도 안 받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 위에 세운 안전입니다. 조작된 데이터. 왜곡된 평가. 일본은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한국을 택하면 위험합니다. 의회, 감사원, 언론 모두 문제 삼을 거예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납기율 94%, 하자율 0.8%, 중국 부품 28%. 진실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메이슨, 잘 됐나? 진행 상황 좀 들어보자. 한국 쪽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현장도 다녀왔고요. 데이터 검토 중입니다. 한국. 로버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하는 거야? 네. 어젯밤 일본이 연락 왔을 텐데. 로버트가 말했어요. 요시다 만났지? 어떻게 아십니까? 워싱턴은 좁아. 로버트가 한숨 쉬었어요. 요시다가 준 보고서
봤어? 봤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도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아요. 일본 보고서 데이터가 조작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국제기구 공식 통계랑 완전히 달라요. 일본이 한국 깎아내리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로버트가 침묵했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조심해. 메이슨, 그가 말했어요. 일본은 70년 동맹이야. 함부로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돼. 증거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시다 보고서랑 국제 데이터 비교했어요. 모든 숫자가 왜곡됐습니다. 메이슨, 로버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자네 입장 이해해. 하지만 정치를 생각해야 해. 한국 밀면 일본이 가만 안 있어. 로비하고 의회 흔들고 난리 날 거야. 자네 감당할 수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었거든요. 안전하게 가. 로버트가 조언했어요. 일본 택해. 비용 높아도 설명 가능해. 동맹국이니까. 한국은 위험 부담 너무 커. 하지만 숫자만으로 안 돼. 로버트가 잘났어요. 정치, 외교, 동맹 다 고려해야지. 자네 커리어도 생각하고 72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 도박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로버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치, 외교, 동맹 다 고려하면 일본이 안전했죠. 한국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 현장에서 만난 그가요. 우린 발표 안 합니다. 돌아가면 그때 말하죠. 조용했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숫자들. 납기율 100% 하자. 제로. 비용 30% 절감. 말이 아니라 실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요시다는요. 공손했지만 거짓말했어요. 보고서 깔끔했지만 조작됐죠. 새벽에 찾아온 건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진실 알기 전에 막으려고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두 선택지를 적었어요. 일본은 안전, 정치적 오름, 커리어 보존. 하지만 거짓 위의 선택. 한국은 위험, 정치적 부담, 커리어 도박.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선택. 어느 쪽입니까?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72시간 중 19시간 지났어요. 53시간 남았죠. 저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안전과 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까지 한국을 막으려 할까? 거짓 보고서 만들고 새벽에 찾아오고 내부 정보까지 캐내면서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진짜이기 때문에. 일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한국이 선택되면 자기들이 밀려나니까요. 그게 잠을 깨웠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다시 차를 몰고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짧게 봤던 현장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죠.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어요. 박민수입니다. 메이슨입니다.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오늘 낮에요. 물론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2시간 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외곽에 도착한 건 정오였습니다. 한국 기업이 맡은 조선 정비 거점이었어요. 정문 팻말이 보였죠. 한진중공업 미주지사.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다른 조선소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보통 조선소는 시끄럽습니다. 용접 불꽃 튀고 크레인 소리 나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요. 여긴 달랐어요. 불꽃도 없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홍보 영상 틀어놓은 모니터도 없었고요. 현수막도 보이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 적힌 작은 간판만 달랑 붙어 있었죠. 마치 존재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니 경비가 나왔어요. 신분증 확인하고 방문증 줬죠. 박민수한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타났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수가 악수했어요.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어요. 철문을 열었죠.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독이 여러 개 보였어요. 함정들이 떠 있었죠.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신호를 주고받고 손짓으로 지시하고요. 말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조선소는 원래 시끄러운 곳인데 여긴 도서관처럼 조용했죠.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음 줄이는 게 효율적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작업자들 헤드셋으로 소통해요. 무전기처럼요. 소리 지를 필요 없죠. 독 앞으로 갔습니다. 미 해군 소형 함정이 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배 주위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로봇팔이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최소한으로만 튀었어요. 정밀했죠. 저쪽 보십시오. 박민수가 가리켰어요. 크레인이 부품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 맞추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저는 넋을 잃고 봤습니다. 이건 제가 본 다른 조선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조선소는 화려했죠. 불꽃 튀고 소음 크고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고요. 여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었어요. 낭비가 없었죠.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펼쳤죠. 저희 실적입니다. 그가 파일을 밀었어요. 지난 3년간 미 해군 소형 함정 17척 정비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품질하자 제로예요.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정말 17척 모두 납기 맞췄더군요. 한 척도 늦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사 기록도 봤어요. 모두 합격이었죠. 하자 건수 제로. 일본은 127건이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로라고요?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하자 안 만듭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미리 다 검증하거든요. 실제 작업은 확인된 절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실수날 일이 없죠. 비용은요? 일본 견적의 70%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자동화 덕분이에요. 사람 손 덜 타니까 인건비 절약되고요. 시행착오 없으니까 재료비도 안 듭니다. 납기는요? 일본보다 40% 빠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 다 끝내놓고 실제 작업 들어가니까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구축함 12척 기준으로 일본은 380억 달러에 18개월씩 걸려요. 한국은 266억에 11개월이면 된다는 얘기였죠. 114억 절약. 84개월 단축.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구축함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형 함정이랑 다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한국 본사에 구축함 건조 경험 많아요. 저희는 정비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쉽죠. 시설은요? 확충 필요합니다. 박민수가 인정했어요. 지금 도구로는 2척까지 동시 작업 가능한데 12척 하려면 독 추가해야 해요. 6개월이면 준비됩니다. 투자는 저희가 하고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확신 있어 보였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죠. 과장도 없고 겸손도 없었습니다. 팩트만 말하고 있었어요. 박 상무님,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일하십니까? 다른 조선소들은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요. 우린 발표 안 합니다.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돌아가면 그때 말하죠. 배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게 증명이니까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일본은 달랐어요. 계약 체결하면 언론에 대서특필하죠. 장관급 인사 나와서 기념식 하고요. 사진 찍고 악수하고 연설합니다. 홍보 영상 만들고 보도자료 뿌려요. SNS에도 올리고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일했어요. 현수막도 없고 홍보도 없고요. 배 고치는데 집중했죠. 현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박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요.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터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보고 있었죠. 기술센터입니다. 박민수가 소개했어요. 여기서 디지털 트윈 돌립니다. 화면들을 봤어요. 3D 함정 모델이 여러 개 떠 있었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위에서 작업 중인 함정들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실제 배랑 똑같은 가상 모델이에요. 센서 데이터 실시간으로 받아서 동기화하죠. 문제 생기면 여기서 먼저 잡아냅니다. 한 엔지니어가 뭔가 발견했어요. 손을 들었죠. 박민수가 다가갔습니다. 얘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독배관 압력 이상 감지됐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가상에서 먼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조치 지시 내렸고요. 실제 배는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잡아낸 거예요. 일본 같으면 실제로 고장나고 나서 수리했겠죠. 시간도 돈도 낭비하면서요. 한국은 예방했습니다. 비용도 시간도 절약한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옆을 지나가는데 작업복 입은 책임자가 박민수한테 다가왔어요. 한국말로 뭔가 보고했죠.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3번 함 용접 완료했답니다. 박민수가 영어로 바꿔 말했어요. 예정보다 2시간 빨라요. 품질 검사도 통과했고요. 오늘 오후 시운전 들어갑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후 2시였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조용한 현장. 정밀한 작업, 실시간 모니터링, 예방적 점검, 하나하나가 일본과 달랐습니다. 일본은 화려했어요. 말도 많고 약속도 많고 발표도 많았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말 대신 일했고
발표 대신 결과로 보여줬어요. 박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구축함 12척 정비 사업 맡을 수 있습니까? 박민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5초쯤 침묵이 흘렀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시설 확충하고 인력 늘리면 됩니다. 6개월 준비기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과장도 허세도 아니었죠. 팩트였습니다. 차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조선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소음과 화려함 속에서 약속 많이 하고 지키지 못했죠. 한국은 침묵 속에서 말없이 일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요시다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위험합니다. 검증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납기율 100% 하자. 제로. 비용 30% 절감. 이게 검증이 아니면 뭡니까? 워싱턴으로 돌아가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72시간 중 27시간 지났어요. 45시간 남았죠. 저는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메이슨 씨. 추가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화상으로 가능합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지금 시간 되시면 연결해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상 연결했습니다. 박민수 얼굴이 화면에 떴어요. 배경은 기술센터였죠. 뭘 보여주시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대형 모니터가 보였어요. 3D 함선 모델이 떠 있었죠. 디지털 트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단순한 3D 모델이 아닙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실제 함정이랑 완벽하게 동기화된 시스템이에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엔진 부분이 클로즈업 됐어요.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죠. 온도, 압력, 회전수, 진동. 저건 실제 데이터입니까? 네. 박민수가 답했어요. 지금 독에 있는 3번 함에서 실시간으로 받는 겁니다. 센서 200개가 데이터 보내고 있어요. 1초에 한 번씩요. 왜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측 때문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로 문제를 미리 봅니다. 고장 나기 전에 잡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엔진 온도가 평소보다 0.5도만 올라가도 알람 울려요. 0.5도요? 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세한 변화가 큰 문제의 신호거든요. 우린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고장 안 나는 겁니까? 미리 막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일본은 고장 나고 나서 고칩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우린 고장 안 나게 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일본한테 없는 기술이었어요. 일본은 경험으로 정비했죠. 숙련공이 보고 듣고 만져서 문제 찾았어요. 한국은 데이터로 했습니다. 센서가 측정하고 AI가 분석하고 시스템이 예측했죠. 비용 효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30% 절감됩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고장 안 나니까 부품 교체 덜하고요. 시행착오 없으니까 시간도 안 듭니다. 일본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있습니까? 로봇 용접입니다. 박민수가 카메라를 또 돌렸어요. 공장 현장이 보였습니다. 로봇 팔 여러 개가 용접하고 있었어요. 사람 손으로 하면 오차 생깁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아무리 숙련공이라도 밀리미터 단위는 힘들어요. 로봇은 0.1mm까지 정확합니다. 품질이 일정하고 하자가 안 나요. 속도는요? 사람보다 3배 빠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요. 야간에도 작업 가능해요. 그래서 납기를 40%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일본은 18개월 걸리는 작업을 한국은 11개월에 끝낸다고 했어요. 7개월 차이. 구축함 12척이면 84개월 단축. 7년을 아끼는 겁니다. 박상무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시 상황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박민수가 화면 앞으로 다가왔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죠. 계약서 찢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전쟁 나면 계약서 의미 없잖아요.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배 고치는 게 급하니까요. 나중에 돈 얘기하면 되죠. 그 말은 미국 시스템에선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계약서가 전부거든요. 한 글자라도 벗어나면 소송 걸리고 감사받고요. 전시든 평시든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조건 엄격하게 지키죠. 추가 작업 생기면 비용 청구하고요. 전쟁 나도 계약서대로 합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서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급하면 일단 하고
나중에 정리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비상체제 들어갑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평시엔 3교대인데 전시엔 24시간 풀가동이죠. 인력도 2배로 늘리고요. 협력 업체들도 다 동원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기술자 긴급 파견하고요. 며칠이면 전환 가능합니까? 48시간입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이틀이면 전시 체제 완료돼요. 저희가 훈련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훈련요? 네.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박민수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 공유했죠. 비상훈련 결과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11월 15일 오전 9시 시작. 11월 17일 오전 9시 완료. 정확히 48시간이었어요. 참가 인원 2,400명. 가동률 240%. 모의 작업 완료. 검증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미 해군도 압니까? 아니요. 박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자체 훈련이라 보고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보고하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건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할 자료였어요. 48시간 전시 전환. 훈련으로 검증됨. 가동률 240%. 일본이 절대 못하는 것들이었죠. 박 상무님,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계약서 찢는다는 것도 그렇고 비상훈련도 그렇고요. 박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눈빛이 보였어요. 진지했죠. 메이슨 씨,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70년 전에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유엔군 왔지만 늦었죠. 우리가 버텼으니까 온 겁니다. 무너졌으면 안 왔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때 배웠어요. 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이 안 도와주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든 혼자 할 수 있게요. 미국도 안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죠. 뼈 고치는 것도 싸우는 것도. 그게 우리 역사예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늘 도움받는 쪽이 아니라 도와주는 쪽이었죠. 전쟁 나면 동맹이 와서 도와줬어요. 약해지면 다른 나라가 채워줬고요. 혼자 버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어요. 늘 혼자였죠. 도움 기다리면 늦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비상체제 48시간, 계약서보다 사람 우선, 전시 전환 훈련, 모두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생존 본능이었어요. 화상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차를 다시 몰았습니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난 몇 시간 동안 본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디지털 트윈, 로봇 용접, 48시간 전시 전환, 계약서 찢는다는 말 하나하나가 일본과 달랐어요. 일본은 화려했습니다. 기술 자랑하고 실적 홍보하고요. 숫자도 크고 약속도 많았죠. 한국은 조용했어요. 자랑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돼 있었죠. 말 대신 시스템이 있었고 약속 대신 실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 일본은 계약서를 지켰습니다. 조항대로, 규정대로, 정확하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계약서를 넘어섰습니다. 전쟁 나면 찢는다고 했어요. 사람부터 움직인다고요.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위기의 동행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72시간 중 31시간 지났어요. 4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숫자도, 기술도, 철학도 모두 한국이 맞았죠. 이제 트럼프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한테 올릴 자료였어요. 한국 선택을 권고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외부 접속 시도 감지.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거예요.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로그를 확인했죠. 누군가 제 네트워크에 침투하려 했더군요. 30분 전부터 시도했다고 나왔어요. IT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 누군가 받았어요. 야간 당직 제임스입니다. 메이슨 라이트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방금 외부 접속 시도 경고받았는데요. 확인 가능합니까?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제임스가 다시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중인데요. 흔적이 이상합니다. 뭐가요? 계속 바뀌어요.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프록시 서버 여러 개 거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문적이네요. 차단했습니까? 네. 방화벽이 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10분마다 다시 들어오려 합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컴퓨터를 노리고 있었죠. 뭘 보려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로그 분석하면 가능합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10분만 주세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오늘 작성한 파일들이 떠올랐죠. 한국 현장 방문 보고서, 기술 분석 자료,
박민수 통화 내용 모두 한국 선택을 뒷받침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라이트 씨. 분석 끝났습니다. 말씀하세요. 특정 폴더만 타겟으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보고했어요. 한국 조선소 관련 파일들이요. 다른 건 안 건드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국 파일만요? 네. 정확히 오늘 작성하신 파일들입니다. 누가 그걸 알았죠? 제임스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일명이랑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외부인은 이렇게 정확히 모릅니다. 출발지 추적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프록시 벗겨내는 중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30분쯤 걸릴 거예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블라인드도 내렸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생각했죠. 누가 내부 정보를 흘렸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 파일만 노렸을까요? 30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제임스였어요. 라이트 씨. 출발지 확인했습니다. 어딥니까? 일본 도쿄입니다. 제임스가 답했어요. 정확히는 치요다구 가스미가세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스미가세키. 일본 중앙관청가였어요. 방위성,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다 거기 있었죠. 확실합니까? 100%입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타임스탬프도 맞습니다. 도쿄 시간으로 오후 2시. 워싱턴 시간으로 자정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일본이 제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어요. 한국 자료를 빼내려고요. 내부 협조자까지 동원해서 문득 며칠 전이 떠올랐습니다. 요시다가 새벽에 찾아온 게요. 한국 평가 보고서 들고요. 그 보고서도 이상했죠.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고 했는데 72시간 데드라인은 그때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요시다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서 봤어요. 이번엔 다르게 봤죠. 데이터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중국산 부품 의존도 65%, 출처는 일본 경제산업성, 납기 준수율 72%, 출처는 일본 회사협회, 품질 하자율 2.3배, 출처는 일본 조선공업회. 모든 데이터가 일본 기관에서 나왔어요. 한국 정부 자료는 하나도 없었죠. 제3자 검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보안 경고를 무시하고 인터넷에 접속했어요. 오늘 오후에 확인했던 국제 데이터를 다시 찾았죠. 국제회사기구, 한국조선소 납기 준수율 94%, 로이드 선급, 한국 하자율 0.8%, 한국무역협회, 중국 부품 비율 28%. 요시다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요시다 보고서 대국제 공식 데이터 납기율 72대 94. 차이 22%, 하자율 2.3배 대 0.8%, 일본보다 낮음, 중국 부품 65대 28, 차이 37%. 모든 숫자가 조작됐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린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일본이 내밀었던 보고서와 완벽하게 같은 데이터 구조, 같은 출처, 같은 형식, 같은 논리. 요시다 보고서가 템플릿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내부 정보 캐내고 해킹 시도하고요. 이건 보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작이었어요. 조직적인 방해 공작. 그리고 그 공작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진짜이기 때문. 일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자기들보다 낫다는 걸요. 숫자로, 기술로, 가격으로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걸요. 그래서 막으려 한 거였습니다. 거짓 보고서로, 새벽 방문으로, 해킹으로요. 한국이 선택되기 전에 막아야 했던 겁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한국 현장 방문 보고서, 기술 분석 자료, 박민수 통화 내용, 요시다 거짓 보고서, 국제 데이터 비교표, 해킹 시도 로그, 증거를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어요. 네트워크 케이블도 뽑았죠. 더 이상 외부 접속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만 졸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를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세단이 따라오기 시작했죠.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세단이 2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사람 실루엣이 보였지만 얼굴은 안 보였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급출발했어요. 좌회전했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세단도 따라왔어요. 다시 우회전했습니다. 세단이 여전히 뒤에 있었죠.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복잡한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좌회전, 우회전,
다시 좌회전, 무작위로 돌았죠. 5분쯤 지났을까요?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세단이 사라졌어요. 따돌린 것 같았죠. 집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기다렸어요. 5분, 10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단순한 계약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막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하고 있었어요. 거짓 보고서, 해킹 시도, 미행까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두려웠던 겁니다. 한국이 진짜 경쟁자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기들이 밀려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체인도 걸었어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죠.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다 있었어요. 백업 완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었어요. 72시간 중 34시간 지났죠. 38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15분까지 트럼프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거짓말쟁이였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데이터 조작했고요. 해킹까지 시도했습니다. 이건 공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작의 이유는 하나. 한국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8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또 긴급 표시가 붙어 있었죠. 발신자는 NSC 사무국장 로버트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메이슨. 즉시 내 사무실로 오게. 일본이 움직였다. 로버트.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로버트 사무실은 3층 끝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로버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앉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뭔 일입니까?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네. 로버트가 파일을 밀었어요. 일본이 안전 문제 걸고 넘어졌어. 안전 문제요? 네. 로버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보안 취약성이래. 중국 해커들이 침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더군. 미 해군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일본 방위성 긴급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위협 평가. 2023년 11월. 한국 A사 네트워크 침투 사건. 설계 도면 유출 의혹. 2024년 3월. 한국 비사 랜섬웨어 공격. 데이터 암호화 피해. 2024년 7월. 한국 시사 내부망 해킹, 고객정보 탈취 추정, 모두 중국 해커 그룹 소행으로 추정됨.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론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사이버 보안 체계가 취약하다. 미 해군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검증 완료될 때까지 한국 선택은 보류되어야 한다. 이거 확인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일본 정보기관이 수집한 거래. 로버트가 답했습니다. CIA한테도 전달했고 아직 검증 중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야. 저는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조작 아닙니까? 로버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며칠 전에도 거짓 보고서 줬잖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납기율, 품질, 부품 비율 다 왜곡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메이슨. 로버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하게. 동맹국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건 심각한 발언이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어젯밤 제 컴퓨터 해킹 시도했어요. 일본이요. 도쿄 가스미가세키에서 접속했습니다. IT 보안팀이 확인했어요. 로버트가 침묵했습니다.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게 사실이라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보안 문제는 다른 차원이야. 트럼프가 예민해졌어. 왜요? 의회 쪽에서 압박 들어왔대. 로버트가 설명했어요. 일본이 공화당 의원들한테 접촉했어. 한국 선택하면 안보 위험 있다고 로비했지. 맥케인, 그레이엄 다 움직이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거였어요. 일본이 정치로 나오는 거. 대통령 각하 반응은요? 일단 보류래. 로버트가 답했습니다. CIA 검증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자네 72시간 데드라인도 연기될 것 같아. 며칠이나요? 일주일.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면 2주. 끝내 정치가 기술 위에 올라섰습니다. 숫자는 명확했는데 정치가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일본은 계획대로 하고 있었죠. 시간 벌고 여론 만들고 로비하고요.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알았다. 이 판은 감정 싸움이라는 걸.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치 싸움, 동맹 싸움,
체면 싸움이었어요. 로버트 국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2주 기다리면 판 바뀝니다. 알아.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쩌겠나. 안보 문제 제기됐는데 무시할 순 없어. 검증은 필요해. 하지만 거짓일 겁니다.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 보고서처럼요. 일본이 한국 막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로버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진짜 보안 문제 있는데 우리가 무시했다가 나중에 기밀 유출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 자네야? 나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말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메이슨, 로버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네 마음 이해해. 한국이 좋은 것도 알아.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일본이 선수 쳤어. 안보 카드 꺼내면 우리가 막을 방법 없어. 그럼 일본 이기는 겁니까? 아직 모르지. 로버트가 답했어요. 검증 결과 나와봐야 해. 만약 일본 주장이 거짓이면 그때 한국 가면 돼. 2주 후에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일본이 그 사이에 여론 만들고 의회 장악하면 끝이에요. 트럼프도 꺾일 겁니다. 그건 정치야. 로버트가 한숨 쉬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자네는 기술만 보면 돼. 숫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기술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로버트가 저를 봤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메이슨, 그가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 우린 정치 속에서 일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치가 안 되면 못 가. 그게 워싱턴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기다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로버트가 말했어요. 급할 거 없어. 천천히 가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일본이 이겼습니다. 안전 문제라는 카드로 시간을 벌었죠. 2주면 충분했어요. 의회 장악하고 언론 동원하고 여론 만들면 판은 바뀝니다. 한국은 기회를 잃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백업한 거였죠.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시다 거짓 보고서, 국제 데이터 비교, 해킹 시도 로그, 한국 현장 실적.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정치가 숫자를 이긴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72시간 데드라인은 내일 오후 2시 15분이었는데 이제 의미 없어졌죠. 연기됐으니까요. 2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메이슨 씨, 소식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죠? 워싱턴은 좁습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일본이 안보 카드 꺼냈다면서요? 네. 저는 무겁게 답했습니다. 검증에 2주 걸린답니다. 이해합니다. 박민수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죠.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검증 끝나면 연락 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박민수가 답했습니다. 메이슨 씨 잘못 아니에요. 이건 정치잖아요. 우린 늘 이래요. 기다리는 게 익숙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72시간은 끝났습니다. 아니, 연기됐죠. 일본이 시간을 벌었고 한국은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USB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2주 후에 다시 꺼내겠죠. 그때까지 일본이 뭘 할지 뻔했습니다. 로비하고 여론 만들고 압박하고 한국을 막기 위해 모든 걸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엔 판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한국 선택이 불가능해져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정치가 기술 위에 올라섰다. 이 판은 감정 싸움이다. 그날 오후 1시. 갑작스러운 호출이 왔습니다. 오벌 오피스였어요. 즉시 오라고 했죠. 저는 서류를 챙겨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2주 연기됐다고 했는데. 오벌 오피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트도 함께였고 매티스도 보였어요. 메이슨, 앉지 마.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서 있어. 저는 멈춰 섰습니다. 트럼프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보고서 봤어.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 보안 취약하다는 거. 네, 각하. 저는 답했어요. 그래서 검증에 2주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2주? 트럼프가 코웃음 쳤습니다. 2주 있으면 일본이 뭐 하겠어? 로비하고 의회 구슬리고 언론 동원하겠지. 내가 바보야, 각하. 로버트가 말하려 했습니다. 됐어. 트럼프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나 결정했어. 지금 여기서 끝낸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이요? 메이슨. 트럼프가 저를 봤어요. 5분. 5손가락을 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5분 안에 설명해. 한국이 왜 나은지, 일본 주장이 왜 거짓인지 숫자로 증명해. 할 수 있나?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트럼프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5분이야.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기 시작했죠.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보고서,
대실제 데이터 비교. 각하. 일본이 제시한 보안 위협은 과장됐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한국 A, B 시사에서 해킹 사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확인 결과 A사는 내부 실수였고 B사는 랜섬웨어 차단 성공했고 C사는 사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증거 있나?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한국 정부 공식 발표. 사이버 보안 감사 결과 제3자 검증 보고서 모두 한국 조선소가 나토 보안 기준 충족한다고 나와 있었죠. 일본은 왜 거짓말했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진짜 경쟁자라서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비용 비교였어요. 일본 380억 달러, 한국 266억 달러, 114억 차이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비의 3%예요. 한국은 디지털 트윈으로 시행착오 비용을 없앱니다. 일본은 실물로 하니까 비싸고요. 다음 화면. 납기 비교. 일본 18개월, 한국 11개월, 7개월 차이입니다. 긴급 투입 필요하면 한국이 훨씬 빠릅니다. 일본은 조기 납품에 척당 12억 추가 요구하고요. 다음 화면. 품질. 로이드 선급 평가 기준 한국 하자율 0.8%, 일본 1.2%. 한국이 더 낮습니다. 일본 보고서는 한국이 2.3배 높다고 했는데 거짓이었어요. 다음 화면. 전시 전환. 일본 2주, 한국 48시간. 한국은 정기 훈련도 합니다. 작년 11월 실제로 했어요. 2,400명 동원해서 48시간 만에 전시 체제 완료했습니다. 검증됐습니다. 트럼프가 시계를 봤습니다. 3분 30초. 계속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종합 비교. 비용 30% 절감. 시간 40% 단축. 품질 1.5배 향상. 전시 대응 7배 빠름. 모든 숫자가 한국 우위를 가리켰어요. 결론입니다. 제가 마무리했어요. 일본은 리스크를 말했습니다. 규정을 흔들었고요. 하지만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어요. 현장 있고 실적 있고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일본 보안 주장은 시간 벌기용 거짓말입니다. 트럼프가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4분 50초. 그가 말했어요. 10초 남았어. 마지막 한마디. 저는 트럼프를 똑바로 봤습니다. 각하. 일본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거짓 보고서 만들고 해킹 시도했어요. 한국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빼 고치고 납기 맞추고 품질 지켰죠. 누가 진짜 동맹입니까? 말 많은 놈입니까? 일 잘하는 놈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었죠.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티스도 로버트도 가만히 있었어요. 트럼프가 눈을 떴습니다. 로버트를 봤어요. 일본 대사 불러. 지금 당장. 각하. 로버트가 놀라 물었습니다. 일본한테 전해. 트럼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 취소야. 거짓말쟁이랑 일 안 해. 각하. 하지만 동맹 관계를. 동맹. 트럼프가 잘났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하고 내 직원 컴퓨터 해킹한 놈들이랑 무슨 동맹이야? 끝이야. 일본은 끝났어. 그리고 메이슨. 트럼프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이랑 계약 준비해. 일주일 안에 서명하고 싶어. 네, 각하. 저는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들 나가봐. 회의 끝.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이 떨렸죠. 메이슨. 트럼프가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잘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잔원 숫자로 나라를 구했어. 거짓말쟁이한테 380억 줄 뻔했는데 자네가 막았어. 고맙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임무였습니다. 오벌 오피스를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5분. 단 5분 만에 판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은 끝났고 한국이 시작됐어요. 2주 연기는 취소됐죠. 안보 검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결정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민수에게 걸었죠. 세 번째 신호음에 그가 받았어요. 박민수입니다. 박상무님,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계약 진행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정말입니까? 박민수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일주일 안에 서명식입니다. 대통령 각하 직접 지시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어요.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쳤죠. 72시간 데드라인. 그 안에 모든 게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거짓말, 한국의 침묵, 5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지금 판이 바뀌었어요. 숫자가 정치를 이긴 겁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요. 조용히 일하는 자가 떠드는 자를 이겼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5분.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일주일 후
계약식 전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마지막 확인을 원했어요.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했죠. 우리는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매티스, 로버트, 그리고 저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갔어요. 오전 10시에 한진중공업 필라델피아 지사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통령 각하 환영합니다. 박민수가 인사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화를 신었어요. 철문을 열었죠.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외치는 소리도 기계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소음은 낭비입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작업자들 헤드셋으로 소통합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죠. 도구로 안내했습니다. 함정이 떠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배 주위에서 일하고 있었죠. 로봇팔이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최소한이었어요. 정밀했죠. 크레인이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요.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맞추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요. 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움직였습니다. 트럼프가 넋을 잃고 봤어요. 매티스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로버트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쪽 보십시오. 박민수가 가리켰어요.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3D 함선 모델이 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디지털 트윈입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실제 배랑 똑같은 가상 모델이에요.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제로죠. 엔지니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민수한테 뭔가 보고했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내렸죠. 작업자 몇 명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요. 뭔가 문제 있었나?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압력 수치가 0.3% 변동했습니다. 정상 범위지만 저희는 미리 조치했어요. 문제되기 전에요. 트럼프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진동, 출력 모두 녹색이었죠. 지하 기술센터로 내려갔습니다. 컴퓨터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걸 관리합니다. 박민수가 설명했어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데이터 분석하고요. 실수날 가능성을 0으로 만듭니다. 매티스가 한 엔지니어한테 다가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물었어요. 이게 다 실시간 데이터입니까? 네. 엔지니어가 답했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됩니다. 센서 200개에서 받는 거예요. 놀랍군. 매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장을 가로질러 걸었어요.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말이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죠. 그런데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반대 논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 제기했던 보안 취약성, 나토 기준 통과한 시스템 앞에서 무의미했어요. 납기 지연 우려, 100% 준수율이 답이었죠. 품질하자 위험, 제로 실적이 증명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귓속말로 말했어요. 메이슨. 이건 뭔가 달라. 뭐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본은 화려해. 로버트가 설명했어요. 발표하고 브리핑하고 보여주려 해. 한국은 조용해. 말없이 그냥 해. 그런데 그게 더 강력하더군.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국력이다. 소리 지르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를 침묵시키는 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의실에 앉았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펼쳤죠. 계약 준비 완료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설 확충 6개월 소요되고요. 그 후 본격 작업 들어갑니다. 12척 전부 계약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확신하나?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네. 박민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합니다. 약속 지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믿겠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뭡니까 각하? 왜 이렇게 조용히 하나? 트럼프가 물었어요. 다른 업체들은 광고하고 발표하는데 자네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더군. 우린 발표 안 합니다. 박민수가 답했어요. 돌아가면 그때 말합니다. 배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게 증명이니까요. 말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결과가 말합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떠드는 놈들은 실속 없어. 자네들은 반대지. 말없이 해내니까. 회의실을 나와 다시 공장을 지나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여전히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헬기로 돌아가는 길에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메이슨. 자네 선택 잘했어. 감사합니다, 각하. 아니야. 트럼프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숫자 믿었잖아. 정치 아니라 진실 받고. 한국이 저렇게 일한다는 걸 알려줬어. 내일 계약식 하면 이건 역사에 남을 거야.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아래로 공장이 보였어요. 여전히 조용했죠. 소음도 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묵묵히 워싱턴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데드라인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일본의 오만, 한국의 침묵, 거짓 보고서, 해킹 시도, 5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오늘 침묵이 소음을 이긴 순간 일본은 말이 많았습니다. 발표하고 홍보하고 약속했죠. 70년 동맹이라고 외쳤고요. 한국은 조용했어요. 발표 안 하고 홍보 안 했습니다. 그냥 이랬죠. 빼 고치고 납기 맞추고 품질 지켰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말과 실행, 약속과 증명, 소음과 침묵. 헬기가 백악관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내렸어요.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메이슨, 내일 계약식에서 자네도 단상 올라와. 자네가 이 일 해냈으니까 같이 서명하자고. 네, 각하. 저는 답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침묵이 지배하는 순간을 봤다. 말없이 움직이는 힘이 모든 논리를 이겼다. 이게 진짜 국력이었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 이스트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약식이었어요. 언론, 의원들, 국방부 고위직, 해군 장성들 모두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단상에는 2개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엔 미국 국기, 다른 쪽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박민수도 함께였죠. 그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메이슨, 올라와. 트럼프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럼프 옆에 섰죠. 오늘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트럼프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미 해군 구축함 정비 사업 한국과 함께합니다. 12척. 8년 사업이고요. 총 266억 달러 규모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간단합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일본보다 30% 싸고요. 40% 빠릅니다. 품질은 더 좋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메이슨 라이트 전략관이 72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숫자로 증명했죠. 정치 아니라 진실로요. 잘했어, 메이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끝이야. 트럼프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거짓말쟁이랑 일 안 해. 일본은 우릴 속였어요. 보고서 조작하고 해킹 시도했죠. 그게 70년 동맹이에요? 아니야. 진짜 파트너는 말없이 일하는 놈이야. 한국이 그래요. 트럼프가 박민수를 봤습니다. 박상무, 한마디 하시죠. 박민수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이었어요.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펜을 들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죠. 그리고 저한테 펜을 건넸습니다. 자네도 해. 같이 한 거니까.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어요. 박민수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도 서명했어요. 깔끔한 한글 사인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어요. 트럼프와 박민수, 트럼프와 저, 박민수와 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축하했어요. 의원들, 장성들, 외교관들. 저는 샴페인을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이 보였어요. 트럼프가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나? 네, 각하. 생각 중이었습니다. 뭘? 72시간이요. 저는 답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이 순간을 만들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자넨 숫자파야. 메이슨, 그게 자네 강점이지. 정치인들은 말만 해. 자넨 증명하잖아. 그래서 이긴 거야. 각하께서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믿을만 했으니까. 트럼프가 답했습니다. 자넨 나한테 거짓말 안 했어. 숫자 그대로 보여줬지. 일본은 반대였어. 맨날 거짓말이야. 비용 낮게 부르고 나중에 올리고. 한국은 달라. 말한 대로 해. 아니, 말한 것보다 잘해. 그게 신뢰지. 박민수가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메이슨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뭔가?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 일하는 거 봤어. 조용하지만 확실하더군. 그게 프로야. 박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메이슨 씨, 특히 감사합니다. 72시간 안에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믿어주셨고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민수가 손을 잡았어요. 단단했죠.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숫자가 증명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72시간을 되돌아봤죠. 화요일 오후 2시 15분 트럼프가 데드라인 줬어요. 일본 거짓 보고서, 요시다 새벽 방문, 필라델피아 현장 답사. 박민수의 우린 발표 안 합니다. 디지털 트윈.
계약서 찢는다는 말, 해킹 시도, 안보 카드, 2주 연기 시도, 그리고 5분 프레젠테이션.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어요. 숫자가 정치를 이겼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고, 침묵이 소음을 이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어요. 백지수표. 그 아래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웃지 않았다. 그는 계산했다. 그리고 말했다. 일본은 끝이야. 한국이 퍼스트 파트너다. 그는 나를 보며 덧붙였다. 메이슨, 자네는 숫자로 나라를 팔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조선도 무기도 아니었다. 끝까지 버텨온 나라만이 미래를 계약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한국은 70년 기다렸다. 늘 뒤에 있었다. 일본 그늘에, 중국 그늘에. 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작다고, 약하다고, 못한다고 무시당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조용히 준비했다. 기술 개발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사람 키웠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보여줬다. 72시간 안에, 5분 안에, 숫자로. 이제 한국은 미 해군 퍼스트 파트너다. 266억 달러 계약. 트럼프가 믿음을 줬다. 얼마든지 맡기겠다고. 증명만 하면 된다고. 이게 백지수표다. 70년 함께했다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관계. 거짓말 없이 일하는 파트너. 조용히 약속 지키는 나라. 한국이 그걸 해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나는 전쟁터에 서지 않는다. 나는 서류 위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끝낸다. 그리고 이번엔 한국이 이겼다. 조용히, 하지만